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송치경 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 구성되어 있는 법령의 체계나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1차 시험이 크게 이제 6과목이죠. 이제 영어 시험은 이제 공인 점수를 아마 획득을 하셨을 거고, 나머지 이제 5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관계법령, 그리고 회계학, 그리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이렇게 이제 5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문제에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의 이 특성이, 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법으로 얘기하는 뭐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기본이 되는 일반법과는 좀 다른 특수목적 법이기 때문에, 이 특수목적 법에 맞는 그 취지와 내용과 그리고 효과와 요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절차나 그거에 따르는 적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갖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사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법령만 하더라도 그 범위가 한 10개 정도 법률이 있고, 이 10개 정도의 법률은 체계를 보면 이제 본 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구체적인 이 법령에 부속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법령은 별표라든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이 부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면 일단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5개의 1차 과목 중에서 사실은 이제 고득점을 하기에, 다른 과목보다 점수를 획득하기에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나오는 유형들이라던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만 좀 세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처음에 공부하는 분량만 잘 극복을 하시면 오히려 1차 시험의 효적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연초에 뭐 4월 정도에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1차 시험과 또 2차 시험이 7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요 기간 중에서 아마 2차 시험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차 시험 과목이 잘 준비가 돼야 2차 시험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이 5과목 중에서 먼저 중소기업 관계법령을 진도를 빼고 구체적인 유형들이라던가 방향을 잡아 놓으시면 이후에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1차 시험은 객관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객관식 저희가 25문항이 출제되고, 총 5과목 125문항을 125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이제 1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분 내에 한 문제를 못 풀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이제 이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암기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 암기를 하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를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고, 바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맞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복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반복하는 과정이 암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기본 과정을 전반적으로 빨리 내용을 스킵을 하셔서 쭉 진도를 빼시고, 이런 상황에서 암기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결국은 이게 이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5과목을 해야 되고 또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제 생각엔 일단 기본 과정은 하나하나 과목별로 진행되는 것들을 이 동영상, 영상 강의를 쭉 보시고, 먼저 쭉 보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해하는 것보다는 먼저 동영상으로 진도를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틀리거나 잘 모르거나 한 것들을 확인해 놓고 다시 이해 과정으로 오는, 이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은 항상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시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일에 맞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제 암기의 패턴, 암기를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반복 구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의가 10개의 과목, 10개의 법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0개의 법령. 이게 10개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 10개지, 이 10개의 법령 중에서 부속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시행령하고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개지만 사실상 30개 정도의 내용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관련되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을 다 다운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법령 등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보신다고 하면 이 과목만으로도 사실 시험 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령, 여기 나와 있는 법령들은 본 법령, 여기는 지금 시행령까지만 기재를 해놨는데 시행규칙까지 다 다운은 받으셔 놓고, 그러면 30개란 말이죠. 이거는 일종의 참고 또는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고, 지금 저희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일단 동영상 강의로 전체적인 내용을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문제로 확인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1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 잘 확인이 안 됐던 거, 그리고 자꾸 놓치는 거, 틀리는 거를 최종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은 또 여러 개의 교재를 볼 수는 없는데 1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교재를 뭐 2-3개 정도 해서 문제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문제가 보통 문제 은행식으로 뽑아서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하거나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 시험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관계 법령들이 계속 개정됩니다. 그리고 또는 범위들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령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뀐 내용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작년 올해 1월, 2월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만들긴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갑자기 관련되는 법령이 바뀌어서 그 시행일이 시험일인 4월 전에 시행되는, 또 4월 시점에 시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이 1차 시험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동영상 강의로 전체적인 진도를 뺀다. 그 과정에서 암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문제를 풀므로써 암기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해, 숙지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 내용에 대한, 이 법령에 대한 학문적인 공부라던가 이것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접근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1차 시험에 맞게, 1차 시험 문제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오지선다 문제 25문제를 25분 안에, 그리고 5과목 125문항을 125분 안에 잘 풀 수 있고, 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전체 점수가 과락이 되지 않는, 각 과목이 과락이 되지 않는, 그리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은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다만 저희는 이 강의는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과 유형들을 익히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주로 문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공부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의 내용들, 어떤 식의 문제들을 준비를 하면 될지, 즉 이 법령들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주로 출제가 될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법령은, 이 법에 관한 문제는 정의, 용어, 개념 요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별로 어떤 용어가 나올 거고 정의가 나올 거고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제시하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또는 문장의 정의를 쭉 풀어 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정의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이 정의나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정의가 헷갈리고 복잡하고 혼재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정의나 용어나 개념이 익숙하게 듣는 것, 내가 이게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또는 법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관계 법령은 사실은 우리가 법학 전공자들도 자주 보는 법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지도사 실무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실무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이상 이 법령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과정, 정의나 용어나 개념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의나 용어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갖고 있는 범주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언제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요걸 물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면 그 개념의 주체, 대상, 시기, 그리고 목적에 관한 문제를 풀어서 물어봅니다. 특정한 정의에 대해서 누가 이 내용을 행하고 그게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한과 시기를 제시하고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정의와 범주 개념 내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용어나 정의나 개념의 어떤 효과나 혜택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 정의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지로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은 주로 어떤 위반에 따르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벌칙이라던가 과태료 또는 제재사항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보시면 정의와 요건과 효과, 이렇게 되는데, 정의, 바로 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지를 쭉 문제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정의가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혜택들은 뭐다,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이 요건을 위반하면, 이 기준을 위반하면 어떠한 벌칙, 과태료, 제재 또는 뭐 취소, 이런 것들의 사유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뭐 이렇게 한 과목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적용됐구나 라고 돌아보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 오리엔테이션을 점검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부 방법과 문제 유형, 공부 방법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10개 과목인데, 사실은 이 법령들이 처음부터 우리 그 시험이 시행될 때 유지된 것들이 아니고요.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같은 특정한 대상자의 기업의 주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령들은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 대신 추가된 법령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 10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내년 시험도 대비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관계법령은 매년 그리고 시기별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법령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개의 법령, 그러면 이 10개의 법령 중에 뭐가 중요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개의 법령이 과거에는 40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25문제, 이게 총 이 전체 내용에 25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러면 특정한 법령에서 나오더라도 한 법령에서 최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은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행위에 관한 법률, 이거 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도 한 4문제, 그리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파트들이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몇 문제예요? 25문항 중에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다수가 출제가 되죠. 17문제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중소기업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요게 보통 2문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그리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다만 이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문제 정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2문제, 여기는 3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이 2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위해서 먼저 쭉 전반적인 체계를 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법령을 먼저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것들은 더 속도감을 있게 한번 쭉 훑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15문제 이상 맞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 25문제에서 한두 문제만 틀려야 된다는 거죠. 한두 문제만 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법령도 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하되 이 법령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체크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법령, 오늘 이제 보게 될 이 중소기업 기본법,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 법령을 먼저 잘 보시고 나머지 법령들도 중요하지만 그 빈도수를 고려해서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관한 우리 준비가 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법령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고, 우리가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전체적인 틀과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 관련되는 어떤 기본 개념, 범주, 그리고 체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지 않더라도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중소기업 기본법령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그 다음 법령에서 나오는 개념들, 또 적용 범위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포인트 첫 번째,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뭐 벤처라든가 소상공인 뭐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와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법령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연계에서 두 번째 포인트, 중소기업의 유예. 중소기업의 유예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되는데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유예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상당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하고 그 유예 기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뭐 소상공인 관련되는 법률들, 이런 법률에서도 지문으로 같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거의 매해 출제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들이 있어요. 중기업과 소기업의 기준들에 관한 표가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면 좋은데 사실 암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을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만의 이제 암기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가 됩니다. 이제 이것도 출제가 가끔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별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책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그리고 뭐 옴부즈만 제도, 그리고 각종 지원 시책,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것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법령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 범위, 유예와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나 개별 사례들, 그리고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것, 그리고 정부의 책무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기본법의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목적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각 법령을 보실 때 그 법령의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가능하면 암기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령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인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으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목적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괄호 넣기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보시면 목적,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이게 기본적인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나아갈 방향.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과 기본적인 사항, 이게 두 번째네요. 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산업구조 고도화,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목적이 제시가 됩니다. 5가지. 뭐 이걸 더 나눌 수도 있어요.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런 5가지 목적이 제시가 되는데, 그럼 하나씩 볼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일반 기업처럼 기업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틀리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과 이걸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 그래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이걸 협력적인, 협동적인 뭐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산업구조에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이거는 국민경제를 뭐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번 쭉 보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법령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를 나아가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요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가 정의, 용어, 개념,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사한 단어가 들어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령은 딱 정해져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틀어서, 그 문구를 다른 걸로 바꿔서 제시하면 그게 틀립니다. 특히 유사한 용어, 국민경제, 지역경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이거를 협동적인, 협력적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2절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에 관한 겁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대상을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목적이에요. 우리 법의 목적. 이 목적에 해당하기 위한 시책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대상이에요. 제가 범주 한번 말씀드렸죠? 대상. 그리고 이 중소기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여기서 주의할 거, 기업도 해당되지만 조합도 해당됩니다. 조합 등을 영유하는 자로 한다. 여기에서
목적과 대상과 그리고 여기 뭐예요? 어떤 요건이 제시됐어요. 요건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제시가 안 됐지만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기업의 육성을 위한 아니죠. 그 중소기업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적용 대상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요게 지금 법령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상호 출제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이 용어를 개정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그냥 대기업 계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계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목적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공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기업 집단에 편입된 회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예외입니다. 과거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적인 원칙,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가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기업과 조합이 포함된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 집단 및 그 소속 회사로 편입 통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칙과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러한 원칙과 제외에 대한 공시기업 집단 배제에 대한 이 기준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보통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도 두 번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첫 번째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리 목적을 하는 법인도 해당되고 개인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 사업이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도 해당되고요. 세 번째는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 즉 협동조합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연합회, 조합, 그리고 전국연합회, 그리고 다섯 번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회적 기업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비영리 기업이나 조합입니다. 주로 조합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조합.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 법인과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 조합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원칙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된 게 중소기업 시책별 특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요거는 예외죠. 이것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다만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제외입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다. 맞죠? 두 번째, 공시기업 집단은 중소기업이다. 안 되죠. 다시 한번 내볼게요. 중소기업 시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자다. 맞죠? 예외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거 뭐 하는 두 가지 체크를 해볼까요? 영리기업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영리기업이죠. 근데 주식회사만 영리기업인 건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도 영리기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만 중소기업자가 된다. 틀려요. 왜냐면 반드시 주식회사만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리기업 관련돼서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세 번째, 기업 또는 조합이 돼야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이 적용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즉 영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영리 목적은 크게 업종 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영리라는 기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업종 기준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 그리고 평균 매출액, 여기서 중요합니다.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매출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별 매출액. 두 번째, 상한 기준이 있어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이면 5천억 원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5천억 원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 독립성. 다음 언어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면 안 돼요. 이미 상한 기준에서 제외된 거죠.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독립성 기준에서 5천억 원이면 안 되는, 이상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독립성 기준에 져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 기준에 져야 돼요. 그래서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인데 주의할 건 외국 법인은 포함됩니다. 외국 법인 포함돼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나 각종 뒤에 나오는 저희가 배울 법령이 나온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 법인 포함된다? 안 된다. 왜냐면 5천억 원 이상이 여기서는 해당될 여지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주식 등이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독립성 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거. 첫 번째, 독립성 기준이 안 되는 거.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거. 두 번째, 주식 30% 이상인 거. 세 번째, 최다 출자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다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업종 기준으로 어떤 업종의 매출액 이상 요거 보겠죠. 두 번째,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보겠죠. 독립성 기준으로 자산총액, 주식, 최다 출자인인 경우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입니다. 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표가 이제 두 개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1-1은 중기업에 관한 표입니다. 중기업에 관한 표고, 이후에 소기업에 관한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는 방법은 이 중기업에 관한 표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소기업에 관한 표가 또 있는데, 이 소기업에 관한 표는 이 중기업에 관한 표를 중기업에 관한 표와 연계해서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일단, 의복, 액세서리, 모피 제품 제조업. 요게 가라는 카테고리로 나눠볼게요. 가라는 평균 매출액 1,500원 이상. 그리고 식품 제조업은 나라는 카테고리로 보면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 라, 마 이렇게 카테고리의 이름을 좀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 기준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가는 1,500억 원 이하, 나는 1,000억 원 이하, 다는 800억 원 이하, 라는 600억 원 이하, 마는 400억 원 이하,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은 이 부분을 또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소기업이니까 규모가 좀 작죠. 120억 원, 120억, 80억, 50억, 30억, 10억. 이렇게 각각의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차 금속 제조업이 1,500억 원 이하다. 그러면 중기업에 해당되죠. 근데 가액 카테고리에 해당되더라도 요 기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펄프 종이 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제품 제조업은 중기업에는 가에 해당되지만 소기업에서는 니은에 해당됩니다. 소기업에서는 니은에 해당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9번에 보시면 식료품 제조업이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은 나에 해당되지만 소기업은 기억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3, 14번을 보시죠. 13, 14번도 기억에 해당돼요. 그리고 16번부터 19번까지 이거 다 기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기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24번 도소매업이 있는데 이 도소매업이 디귿에 해당됩니다. 이거 좀 특징적이죠. 디귿에 해당돼요. 나인데 디귿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27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것들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니은, 그리고 31번은 리을, 그리고 32번 니은, 디귿, 미음.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37번을 보시면 이게 미음, 그리고 39번 미음, 37번, 39번 미음, 그리고 41번 니은, 42번 리을, 42번 리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것들만 제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중기업에 해당되는데 소기업에서는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인데 니은, 가인데 리을. 이렇게 낮은 단계로 간 경우는 중소기업은 더 강화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다인데 기역에 해당된다. 그러면 소기업은 조금 더 완화한 조건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소기업에 나오는 기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매칭하셔서 좀 정리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그래서 앞에서는 영리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평균 매출액에 해당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적 기업은 보통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원 등이 주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들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래서 결국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왔을 때 해당되는 개념인지를 정확히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더라도 첫 번째, 영리 목적을 하지 않아야 돼요. 비영리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비영리. 두 번째는 업종 기준, 아까 매출액 기준 봤죠? 상한 기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총액 기준 주식 30% 이상 최다 출자인이면 독립성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한 기준은 5천억 원 미만 기준입니다. 상한은 5천억 원 미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업종 기준, 상한 기준 5천억 원 이상이면 안 되죠. 그리고 독립성 기준, 지금 말씀드렸던 5천억 원 이상 X, 30% 이상 X, 그리고 최다 출자인 X,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여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종 조합들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종 조합, 연합회, 그리고 이종연합회 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 협동조합. 두 번째, 협동조합 연합회. 세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네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그래서 결국은 조합이나 연합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업종 기준. 이미 봤죠? 그리고 상한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 원. 그리고 독립성 기준 5천억 원 미만 주식 30%, 5천억 원 이상 주식 30% 이상, 그리고
최다 출자인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달라진 건 조합, 연합회, 연합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업종 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개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업종 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좀 적용해서 살펴봤고요. 그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유예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어떤 특정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그 적용 기간의 시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직전 사업 연도, 여기서 직전 사업 연도라는 것은 직전 사업 연도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12월 31일. 그리고 두 번째 3개월이 경과된 날. 12월 30일에 3개월이 경과됐다. 그럼 3개월이 경과됐다는 것은 보통 이게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월 3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그래서 3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당해 연도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가 바로 그 해당 기간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당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 기간을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쭉 보시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쭉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사업 연도 말일에 주식 등의 소유 현황이 변경될 경우, 주식 소유 30% 이상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해당 사업 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서 업종 기준, 상한 기준, 요거는 매 5년마다 적정적으로 검토해요. 아까 그 표 보셨죠? 그 표가 결국 5년마다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런 특별한 적용기간의 예외에 대해서 유예를 인정해 주는데, 그 유예는 규모의 확대,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이나 안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기간들을 봤을 때 그 기간 중에 유예를 해주는데 그 유예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라는 게 유예 기간에 적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은 기본적으로 아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의 예외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즉 변동이 있었어요. 주식의 소유가 바뀌었어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으로서 해당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에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공시대상 기업 집단 또는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소속 편입된 경우, 우리가 해당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걸 다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지는 않는다는 이런 겁니다.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개념과 그 요건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구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